저는 오늘 그 BYOD 시대에 대해서 이제 VM웨어가 현재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랫동안 가상화 솔루션을 시장에서 공급을 해왔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가상화 업체의 마켓 리더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저희 같은 그 IT 글로벌 벤더들도 그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솔루션들을 많이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VM웨어가 BYO 시대를 맞아서 현재 그 IT 환경에서 어떠한 그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는지 그 필요성에 어떻게 저희가 발맞추면 좋을지 고민을 한 끝에 많은 그런 솔루션들을 로드맵상에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놓은 제품들도 있는데 오늘은 가능하면은 저희 제품에 대한 내용을 일단 배제를 하고요. 이제 VM웨어가 기술적으로 어떠한 뷰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좀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용어가 생소하시고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요. 그때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스마트 워킹 인 코리아라고 좀 제목을 지어 봤는데요. 앞선 그 SK텔레콤 매니저분께서도 많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오랜 시간 동안 BYOD에 대한 트렌드나, 그 다음에 이런 SK텔레콤 같은 그런 유력 통신사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그리고 내놓은 솔루션들을 많이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준비한 내용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트 PC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 이 포스트 PC라는 용어를 쓴 사람은 저희가 익히 알고 계시는 그 애플에 계신 CEO가 가장 먼저 썼던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윈도우즈 기반의 퍼스널 컴퓨터를 썼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PC의 시대는 지고 PC의 어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모바일 장비에 대한, 특히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태블릿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시대를 이끌 것이다라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포스트 PC 시대, 그러니까 영어로는 포스트 PC 에라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포스트 PC라는 시대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도 겪고 계시는 현재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바일 장비가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블릿이 있고 랩탑이 있고, 그래서 이 본 자료는 작년 말 올해 초에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약 2,000명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갖고 계신 게 랩탑,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고 있는 노트북 PC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태블릿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디바이 개수가 평균 2.4개다라고 나와 있고요. 저희도 대충 예상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랩탑 PC 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스마트폰 하고요. 그다음에 태블릿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2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3개 정도. 그다음에 혹자는 4개, 5개. 그러니까 아이폰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에 관련된 폰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이런 그 내용들 통계 자료를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최근에는 많은 부분들이 다 PC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모바일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다들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각각 나라별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이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BYOD, 비율을 본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장비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태국이나 중국, 한국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약간 저도 궁금했던 게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 부분에 일본이 있고요. 일본이 약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원문이나 이런 백데이터를 조금 시간이 있어서 좀 봐야 됐었는데 조금 챙겨지 못해서 저도 사실 좀 자료를 보고 궁금해 했고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은데 조금 준비를 못해서 일단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킹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정부기관들이 다 수도권에 있다가 특히 과천이나 이런 데 있다가 다 세종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공무원분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뭐 자택이나 아니면 원격해서 근무를 해도 되는데 굳이 뭐 이런 전주나 광주나 이런 먼 거리까지 이사를 가서 많은 가족들이 뭐 고생을 하는 그런 어떤 해야 되나 이제 그런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이제 스마트 워킹, 뭐 스마트 오피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면 광주에 내려가는 공공기관의 공무원분들이 직접 가시지 않고 뭐 예를 들면은 분당에 있는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두고 혹은 일산에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두시고 분당에 있는 사무실에 뭐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부처, B라는 부처의 사람들이 다 같이 근무를 하면서 뭐 원격지로 화상회의나 아니면 원격지로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보는 형태로도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한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글쎄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뭐 그 공무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걸 프로젝트로서 이렇게 많이 진전이 됐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지방으로 많은 그런 공공기관들 이전을 하면은 아마 이런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킹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더 많아질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택에서 일하는 부분, 주말에도 일하는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뭔가 자료를 만드는 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외의 업무들은 다 모바일 상황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동 중이거나 식사 중이거나 제가 자리에 없는 순간에도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업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오피스나 엑셀 작업들은 많은 수식이나 조금 그런 디자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PC를 쓰고요. 뭐 대부분의 업무들은 다 태블릿 PC나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있는 게 뭐 최근에 많은 형태죠. 그래서 이런 개인용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즉 BYOD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여쭈어 봤더니 아까 그분들한테 이런 응답들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 업무 효율성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감소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들 이해하시는 것처럼 뭔가 일이 적체되어 있으면은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이런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이 더 그렇죠. 이제 일들이 많이 쌓여 있고 그걸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 마음이 불안한데 이제 그러니까 이동 중에도 뭔가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적체되어 있는 일들이 빨리빨리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감소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사람이라고 하면은 업무를 하시면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가 왜 필요한지 보시면은 가장 많은 그 해답을 하신 분들이 신속 원활. 요즘에 그 모 TV에서 그 유명하게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뭐 요즘 얘기하고 있는 응답하라 1994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참 그 향수를 느끼는 게 그 삐삐가 많이 나오죠. 삐삐. 저도 옛날에는 그 삐삐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라도 그 삐삐로 통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카톡으로 메시지 보냈는데 그 노란색이 없어지지 않으면 되게 불안하죠. 얘가 나를 뭐 배반한 건가? 아니면은 특히 뭐 애인 사이라면은 그 노란색이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뭐 그런 부분들.
사실 그 옛날에 삐삐나 집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그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걸리더라도 서로 양해를 하고 이해를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와 업무 처리들이 계속 요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BYOD를 통해서 신속하게 응대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BYOD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IT 부서, 그러니까 회사에 계시는 분이죠. 회사에서 이제 그 IT를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BYOD에 대한 필요성이나 BYOD가, 우리 실제 업무에 쓰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거의 100% 해당하는 부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쵸? 근데 실제 BYOD를 쓰시는 분들이 느끼는, 부분은 한 70% 정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0%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IT 업체들, VMW를 포함해서 업체들이 이 30%에 해당하는 갭들을 메우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세미나나 어떤 많은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YOD 상황에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 30%의 갭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업무의 생산성 때문에 BYOD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BYOD로부터 느껴지는 부분, 사실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YOD, 그렇죠? Your Own Device, 그렇죠? 장비는 개인 장비인데 업무는 회사의 업무를 보는 거다. 아까 보면은 그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오랫동안 개인용 디바이스를 통해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떤 소송이나 어떤 많은 배상을 통해서 어떤 데미지를 입었던 사례도 충분히 보셨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BYOD 환경에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이슈나 요구사항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클라우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용 디바이스의 정보나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원격지에 말 그대로 구름 뒤에 이렇게 구름 뒤에 있는 거죠. 구름 뒤에 이게 눈이 올지 비가 올지는 직접 그 구름을 뚫고 나와서 내려오면 확인이 되듯이 저희는 클라우드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떠한 환경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BYOD를 통해서 직접 접속을 했을 때만 실제 나의 데이터와 나의 환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보안, BYOD, 그래서 클라우드가 조금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30%의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30%의 갭 뭐라고 말씀드렸죠? IT 관리자가 이런 BYOD 사용자에게 뭔가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BYOD 사용자가 IT 관리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부분의 어떤 그런 차이를 이런 여러 가지 클라우드 솔루션으로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최근에 그 망분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앞서 SK텔레콤 매니저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망분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망분리가 나오게 된 계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20 사이버 테러 때문에 나온 거죠. 금융기관에 많은 그런 IT 장비들이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망분리를 얘기를 한 겁니다. 망분리. 그리고 사실 그 망분리와 더불어 기존의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보안을 해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데스크탑 가상화와 망분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오랫동안 봐왔던 데스크탑이죠. 저희가 책상 위에 앉으면은 말 그대로 데스크톱이죠.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이런 PC와 모니터를 통해서 업무를 봅니다. 업무를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 다들 요즘에는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 쓰시죠. 그래서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까지 이렇게 나눠 씁니다. 그래서 OS 영역, 예를 들면은 뭐 업무용 데이터 영역, 개인용 데이터 영역 이렇게 나누고 효율적으로 씁니다. 그래야 이제 관리나 이런 백업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대부분 그 7으로 많이 쓰시죠. 근데
여전히 XP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4월이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윈도우즈 XP에 대한 지원을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6개월 내에 XP를 쓰시는 분들은 다 7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XP를 쓰시다가 보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뭐 문제가 발생해도 이제 MS가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기업에서 이제 많이 이슈를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XP를 쓰시는 고객분들은 6개월 내에 다 이제 7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필요한 이유는, 그렇죠? 필요한 이유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윈도우즈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하드웨어나 OS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쓰기 위해서 OS가 필요한 거고, OS를 가동시키는 하드웨어가 이렇게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XP와 7에 다 돌아가지는 않죠. 즉, 가령 예를 들면은 A라는 어플리케이션은 7에만 돌아가고 B라는 어플리케이션은 XP에만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XP 환경이라고 하면은 결국 6개월 내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마이그레이션까지도 다들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모든 기업에서 데스크탑을 관리하시는 분의 어떤 겪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기업용 데스크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위협들이 있습니다. 위협.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언뜻 머릿속에 떠올릴 수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320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슈화가 된 거죠. 이슈화가 돼서 이제 망분리라는 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데이터가 다 중요합니다. 그쵸? 그 누구의 데이터도 다, 소중하지 않은 데이터는 없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금융권이고 공공기관입니다. 그쵸?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오랫동안 그 국정원에서 이런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공공기관들은 그런 국정원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런 데스크탑들을 많이 구축했던 환경이 있고요. 이제 망분리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금융권에서 최근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금융권에서 이제 많은 데이터에 대한 특히 데스크탑에 대한 보안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물론 망분리나 VDI, SBC 들으셨나요? VDI는 그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고요. SBC는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대동소이합니다. 개념은 서버를 갖다 두고 그 서버를 이용해서 BYOD로 접근을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는 형태. 그래서 가상화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각각의 OS 영역을 할당하는 게 VDI라고 얘기를 하고요. SBC는 가상화가 도입이 안 되고 그냥 서버 환경을 데스크탑으로 제공하는 게 SB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시한 게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이런 것들. 금융권에서 이제 IT 프로젝트로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는 거고요. 망분리를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그림을 좀 단순하게 그려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데스크톱 PC가 있고요. 데스크톱 PC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BYOD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집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랩탑 PC나 스마트폰이나 혹은 이런 것들 가능하죠. 그래서 데스크톱 사용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업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저희가 외부 모학으로 나가는 업무가 있고요. 저희가 속칭 인터넷 업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다음에 내부망을 쓰는 업무. 속칭 저희가 인트라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VM웨어 직원으로서 VM웨어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인트라넷망, 내부 업무망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 VPN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예, 보완을 하시죠. 그리고 인터넷망은 말 그대로 제가 뭐 인터넷 뱅킹이나 그다음에 뭐 채팅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웹서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망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는 대부분이 하나의 PC에서 인터넷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트라넷도 하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지급받은 PC를 통해서 인터넷도 하고 인트라넷도 들어갑니다. 근데 인트라넷은 말씀드린 것 같이 VPN을 이용하는 건데 금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예, 이거를 완전히 분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분리. 뭘 분리하겠다? 망을 분리하겠다. 망은 저희가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죠.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예, 네트워크를. 그래서 인터넷과 내부의 인트라넷의 망을 분리하겠다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예, 인터넷을 쓸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예, 인터넷망으로 나가게 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망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예, 내부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칭 얘기하는 방화벽을 쌓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VPN 이런 방화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안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공공기관에서 얘기하는 망분리라는 거는 완전히 망을 나누어라 분리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격리 즉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완전히 분리를 시키고 그러므로써 보안성 강화를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망분리를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망분리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VDI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VDI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VDI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 즉 가상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예, 데스크탑 환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서버,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인프라에다가 가상화 환경을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 이렇게 예, 데스크탑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용자 예, BYOD 사용자죠. BYOD 사용자가 이렇게 커넥션 브로커를 거쳐서 예,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 중에 접속을 하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진짜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와 맞는지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AD나 여러 가지 계정 확인 절차를 거쳐서 맞다라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데스크탑이 예, 할당받아지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클라우드 환경 안에 데스크탑이 숨어 있다가 특정 사용자가 그 클라우드 환경으로 접속을 하면은 미리 준비되어 있던 보안에 일단 만족하다는 판단이 들면 이렇게 데스크탑이 예, 할당이 받아지는 거죠.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자의 OS, 사용자의 데스크탑은 이렇게 구름 안에 클라우드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BYOD 장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예, 깡통의 어떤 디바이스 형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BYOD 안에 개인용 데이터, 뭐 개인의 어떤 인터넷 해도 좋다. 하지만 회사의 중요한 자산들, 데이터들은 이렇게 안전한 데이터 센터 안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확률이 예, 거의 없겠죠.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한 사실 보안은 없습니다. 예, 완벽한 보안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100%에 맞게 99.999%에 맞는 보안을 하느냐가 관건이지 사실 완벽한 보안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VDI를 통해서 계속 보안을 더 충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격지 프로토콜을 통해서 사용자가 접속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 모든 컴퓨팅 자원들은 다 원격지에 있는 거고요. 이 BYOD가 있는 이런 사용자 환경에서는 저 원격지에서 가동되고 있는 화면 상태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자, VDI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예, VDI가 왜 좋냐 하면은 사용자는 물리적인 PC에서 이 안에 데이터가 있고 여기서 화면이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유저 익스페리언스, 사용자의 체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DI를 통해서 보안도 조금 끌어올리고요. 사용자의 어떤 그런 반발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VDI가 나온 게 한 2007년, 8년 정도에 나온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벌써 상당히 오래된 그런 솔루션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VM웨어가 거의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이런 서버 가상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 뭐 7년, 8년쯤에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런 VDI가 나왔고, 최근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VM웨어 외에도 뭐 시트릭스나 그다음에 이제 국산 업체들도 많이 이런 VDI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DI는 SBC와 아까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SBC는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 그러니까 서버 자원을 쓴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상화 기반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 이건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DI는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과 똑같은 사용자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망분리도 가능하게 합니다. 망분리도 가능하게 하고, 그렇죠? 즉,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이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제 어떤 BYOD 시대를 맞아서 어떤 망분리나 보안이나 클라우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이제 VDI라는 기술이 되겠고요.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온 지가 이제 거의 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거의 뭐 완성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완성도에 다다랐고요. 최근에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데, 어떤 시기적인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VDI는 사용자의 기존 PC 환경과 똑같습니다. 사용자는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망분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지의 데이터 센터 안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안 사고 났던 게 용역업체뿐이 그 회사의 망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노트북에 담았다가 CD로 혹은 USB로 유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VDI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분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VDI로 조금 케이스를 몇 가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자, 물리적인 망분리, 망을 물리적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쓸 때 전혀 물리적으로 만나는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연결을 위한 VDI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사내 업무용 VDI를 풀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용자한테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2개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연결할 때는 이 환경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을 하고, 사내 업무를 할 때는 여기에 접속을 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물리적인 망분리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데이터에 어떤 혼선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독립된 VDI 환경을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 제로 클라이언트라고 있죠. 제로 클라이언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제로 클라이언트. 제로가 0이죠. 0.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뭐가 없냐? 제가 왼쪽에 그림을 놓았는데, 자, 이게 윈도우즈 표시죠. 자, OS가 없다라는 겁니다. OS. 저희가 BYOD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여기에는 뭐 안드로이드나 iOS가 있고요.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PC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제로 클라이언트. 윈도우즈도 없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드디스크입니다. 윈도우즈도 없고 하드디스크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원격 접속을 위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논리적인 막물리입니다. 막물리를 하는데 약간 논리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가 이제 논리적인 막물리, 데이터 교환이 안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막물리 중에 자, PC는 PC로는 인터넷망을 쓰고요. 사내망을 쓸 경우에만 VDI를 이용해서 쓰는 거죠. 이러면은 이 VDI 풀을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가 좀 줄겠죠. 요거는 두 개 다 VDI 풀을 만드는 거. 요거는 인터넷만 VDI 풀을 만들고 사내 업무 죄송합니다. 인터넷은 그냥 일반 PC에서 쓰고 사내 업무를 이렇게 VDI 풀로 이용해서 일반 데스크탑 사용자 PC에서 사내 업무가 접속 안 되게 하는 안도 있고요. 이건 반대입니다. 반대. 인터넷 연결을 위한 VDI 풀을 만들고 일반 그 개인용 PC에서는 사내 업무망을 접속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막물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PC에서는 인터넷망은 전혀 접속이 안 되고 내부망만 쓰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외부에서 해커가 이 PC를 통해서 내부망에 접속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보안적으로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커가 만약에 인터넷망을 타고 들어와서 이 VDI 풀 안에 있는 데스크탑에서 하더라도 이 데스크탑을 통해서 이쪽 논리적으로 막물리 해놨기 때문에 사용자의 데스크탑으로 오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의 어떤 VPN이나 파이어월 방화벽을 통해서 했던 것보다 이렇게 VDI를 이용하시면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보안 시스템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막물리라는 개념과 이제 연동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많은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막물리 솔루션을 검토하실 때 이런 VDI를 통한 막물리를 많이 검토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VDI 환경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VDI 환경에서도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VDI 환경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용자의 환경과 똑같기 때문에 윈도우즈 OS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물리적인 PC 환경에서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떻게 되죠? 상당히 골치가 많이 아프죠. 그래서 새로운 PC를 하는 게 빠른데요. VD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백신 소프트웨어가 OS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저희가 뭐 트렌드 마이크로나 이런 글로벌 보안 업체들과 얼라이언스, 기술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미리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HDD 손상. 사실 320 사이버 테러에서 발생했던 부분이 이 MBR을 손상했던 거죠. 마스터 붓 레코드. 즉 이 PC가 부팅이 안 돼서 은행의 업무가 마비가 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데이터 센터에 뭐 그 장비를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실제 오퍼레이터나 어드민이 개인용 그 BYOD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지만 그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건데 이런 데이터 센터에 있던 윈도우즈 계열의 시스템들이 다 부팅이 안 되니까 뭐 손 쓸 수가 없었죠. 그럴 경우에 VDI 환경에서는 빠르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VDI 환경에서는 이 사용자를 위한 데스크탑 환경들을 이렇게 마스터 이미지를 통해서 배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터 이미지 안에는 기존에 우리가 쓰고자 했던 윈도우즈 OS, 그 다음에 뭐 보안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VDI 처음에 설명드리면서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데스크탑이 할당 받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있던 게 새롭게 데스크탑이 된 거기 때문에 MBR 손상돼서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버리시면 돼요, 그냥. 이거를 PC가 한 대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냥 빠르게 다시 재배포하면은 업무를 볼 수 있는 형태로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SBC나 물리적인 환경에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이제 VDI라는 걸 통해서 예, 가능한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손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상화 기술이 나온 지가 거의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백업에 대한 부분도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을 수시로 받아서 백업 받아진 걸 통해서 이제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OS 응용이나 MBR에 손상되면은 바로 새로 이미지를 배포해서 하고요. 그 이후에 자 사용된 데이터는 백업 받았던 걸 다시 이렇게 합쳐지면은 바로 예, 가장 최근에 예, 데스크탑 환경이 되겠죠. 그럼 빠르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엔드 유저 컴퓨팅, 저희가 EUC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포스트 PC와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VB 입장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포스트 PC, 그 다음에 엔드 유저 컴퓨팅의 트렌드를 저희 꼽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디바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윈도우즈에 정속되지 않고, 예, 스마트폰, 태블릿, 예, 계속 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실 어플리케이션 하면은 거의 PC에 있는 예, 대부분의 뭐 클라이언트를 깔아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SaaS 말이 있어요. SaaS.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그쵸?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받는 겁니다. 그쵸? 내가 뭔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받는 소프트웨어. 사실 VM웨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거의 MS 오피스를 빼고는 사실 모든 게 다 SaaS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스마트폰으로 메일 보고 뭐 모든 업무를 다 할 수가 있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상당히 다양해집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같은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다 같은 회사의 직원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협력업체나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예를 들면 계약직도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업무를 합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성 업무도 많기 때문에 6개월, 1년짜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그런 프로젝트 인원들이 6개월, 1년 동안에 BYOD를 통해서 업무를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6개월, 1년짜리 프로젝트 때문에 IT 관리자가 새롭게 데스크탑을 사서 주는 것보다는 그냥 갖고 오시면은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IT의 변화를 요구하는 트렌드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갖고 한번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환경이 더 많아지고 있고, 2020년이 되면은, 거의 뭐 80%가 모바일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뭐 4배가 된다. 그러니까 4대1이니까 거의 80%,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80%가 모바일 환경이 되고 어플리케이션도 많은 모바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그 외부에서 이제 이런 세미나를 많이 갖고 이제 교육장 같은 데 가보면은 대부분의 그 교육장에 걸려 있는 교육 내용들이 다 모바일용 개발하는 겁니다. 예. 사실 최근에 뭐 모바일용 개발에 대한 교육 수요가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이유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 때문이죠. 앞으로 10년 내에는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건데요. 자, PC가, PC 사용자가 1억 명이 되는데 2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PC 사용자가. 자, 인터넷 사용자가 1억 명이 되는데 10년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사용자가 1억 명이 되는데 5년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대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전에, 삐삐였던 게, 그쵸? 중간에, 뭐, 기억하시나요? 뭐, 시티폰 이런 거 있었죠? 이제는 뭐, 핸드폰은 기본이고 스마트폰으로 가는, 이런 거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엔드 유저 컴퓨팅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뭐 좀,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맨 위에부터 어플리케이션들이 너무나 다양해졌죠. 일반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SaaS용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면은 뭐 SAP나 오라클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사실 오늘날에는
어플리케이션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졌고,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그런 내용들도 많이 SaaS나 모바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한 이유도 데이터를 쓰기 위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데이터들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도 윈도우즈 계열, 안드로이드 계열, 뭐 이런 애플 계열 다양하게 있고요. 디바이스들은 더 다양합니다. 태블릿, 뭐 맥북,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로 클라이언트,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BYOD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IT 관리 상당히 어지러워졌습니다. 왜냐면은 디바이스들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해서 다 제조사별로 다르고요. 제조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OS도 다르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엔드 유저 컴퓨팅 환경을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정리. 그렇죠? 복잡할수록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트랜스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 기반이라는 거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뭔가 이렇게 중앙으로 집중을 시켜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거를 뭔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해야 되는 브로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용자한테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좀 이런 그림을 이제 저희 VMU에서는 사실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트랜스폼, 이렇게 데이터 센터 안에 데스크톱 환경,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사실 사용자가 쓰기 위한 것들은 다 있는 거죠. 사용자가 쓰기 위해 필요한 데스크톱 환경, 아까 말씀드린 VDI, 그 다음에 그 VDI에서 돌아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용하게 데이터, 다 이거를 트랜스폼, 이렇게 클라우드 센터로 다 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에서 다양한 보안 관리, 그 다음에 정책 관리, 그 다음에 프로파일 관리, 이런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다양한 디바이스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이게 VMware의 어떤, 블루프린트라고 해야 되나요?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거창하게 제목을 좀 줘봤는데, 최종 사용자의 자유와 IT 제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BYOD 사용자가 욕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거와, 그 다음에 IT 관리자가 또 걱정하는 부분을 만족시키는 부분을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BYOD 시대의 어떤 모바일 플랫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가 다르지만 똑같은 화면이 보이는, 알고 계시는 클라우드, 뭐죠? 최종 사용자 측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이제 클라우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름 뒤에 숨어져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면서 이제 구름으로 접속을 하기 위한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IT 관리자가 정해져 있는 사용자라고 하면은 이제 할당받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내가 쓰고자 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파일들, 데이터가 이렇게 다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다 보이는 겁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나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IT 관리자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IT 관리자가. 즉, A라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요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자, BYOD는 개인용 사용자가 개인용 디바이스를 통해서 개인용 업무를 보는 거고요. 그렇죠? 클라우드 환경으로 접속을 했다라는 거는 IT 관리자가 그 해당 사람의 회사 업무를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들과 파일들을 미리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접속을 하면 이렇게 내가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 이렇게 일종의 카탈로그 형태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스크탑들도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사용자에게는 데스크탑이 2개가 할당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이렇게 VDI 풀을 두 개를 만들어 두고 망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자,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만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눌러서 어플리케이션이 가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파일만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 파일을 접근해서 파일에 대한 부분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플리케이션과 파일 외에도 OS 환경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은 웹서핑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IT 관리자가 제공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신한은행 사용자인데 신한은행에 인터넷 패킹을 해야 되겠다. 그게 내 개인용 디바이스를 해도 되지만 뭐 이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인터넷망을 위한 개인용 데스크탑, 다음에 사내 업무를 위한 데스크탑을 두 개를 할당해주고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물리적인 데스크탑과 똑같은 화면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파일에 대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이라는 부분이 모든 사용자가 다 공유가 가능합니다. 공유. 자, 드롭박스라는 거 아시죠? 드롭박스. 그 다음에 웹하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뭐 네이버 엔드라이브, 뭐 KT U클라우드인가요? 뭐 이런 거. 다음에 뭐 다음 클라우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파일들, 데이터들을 여러 사용자들 간에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유. 자, 근데 드롭박스와 이런 뭐 유클라우드 뭐가 차이가 있냐? 자, 드롭박스나 유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자, 퍼블릭 클라우드죠. 퍼블릭 클라우드.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를 드롭박스나 그런 뭐 유클라우드에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 센터 안에 이런 파일에 대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 두고 이 클라우드 환경을 쓰라는 거죠. 그러면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직원들이 그런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부실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해결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큰 화면은 일반 PC에서 접속한 화면이고요. 요 작은 화면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서 접속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아까 처음에 보셨던 접속을 하든 그다음에 PC를 통해 접속을 하든 똑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쓸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웹 어플리케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SaaS용 어플리케이션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SaaS로 제일 유명한 업체가 salesforce.com이라고 있죠. 그 외에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SaaS용 어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사용자가 어떠한 디바이스로 접속을 하든 간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아까 SK텔레콤 매니저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리 개인용 디바이스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회사의 업무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인용으로 다운받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이제 공간을 만들어 두는 형태. 아까 타입 1, 뭐 타입 2 이런 거 말씀을 하셨었죠. 그거와 유사한 기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제가 아까 그 중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윈도우즈 XP는 내년 4월 안으로 다 윈도우즈 7으로 다 넘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은 XP용이 있고 그다음에 7용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요. 어플리케이션은 항상 OS에 종속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OS는 하드웨어에 종속이 되죠. 자, 저희가 지금 뭐 이마트나 하이마트에 가서 PC를 한 대 구매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PC를 그 맨 위에 보면은 윈도우즈 7 뭐 이렇게 나오죠. 거기는 뭐냐면은 윈도우즈 7 외에 다른 OS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완벽하게 하드웨어와 OS 간의 종속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VM웨어가 가상화 솔루션을 내놓게 된 계기가 OS와 하드웨어의 종속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이퍼바이저라는 걸 내놓고요. 하드웨어 위에 가상화 소프트웨어 올라가면은 그 위에 OS가 뭐가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 서버 위에 가상화를 해놓은 다음에 뭐 윈도우즈 2003, 윈도우즈 NT, 레드헬 리눅스, 수세 리눅스를 다 올릴 수 있는 부분. 이게 가상화의 기본 컨셉인 거죠. 예. 이제는 그거를 어플리케이션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자, OS가 윈도우즈 7이건 윈도우즈 XP건 어플리케이션을 가상화해 두면은 어떠한 OS 환경이든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OS를 윈도우즈 7으로 다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마저 7으로 다 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VM웨어가 이런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같은 기능을 이용하시면요. 예, 윈도우즈 XP에서 들어가던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상화해서 윈도우즈 7으로 그대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PC 환경이 윈도우즈 7이건 XP건 향후에 윈도우즈 8, 9, 윈도우즈 10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가상화가 한 번이 되면은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OS가 바뀌더라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계속 맞춰주고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버전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 가상화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 가상화가 앞으로 이제 많이 조금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일종의 OS와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된 게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거죠. OS와 관계없이. 제가 앞선 그 SK텔레콤 매니저분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는 저거 말씀하셨고 제가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려야 했었는데 그 요거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요런 내용이 같이 있었던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스크탑으로 접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접속을 했을 때 파일이라는 탭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탭이 있고 컴퓨터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 사용자가 자, 클라우드 환경으로 접속을 하면은 자, 이 파일즈 어플리케이션 컴퓨터라는 탭이 다 보이는 거고요. 내가 이런 VDA 환경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VDA 환경으로 접속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만 쓰겠다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접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일 하겠다라고 하면 파일 접속합니다. 자, 이 해당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도 어플리케이션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서 보신 그림처럼 그렇죠? 딱 접속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탑을 눌렀을 때 자, 어플리케이션들이 딱 이렇게 백화점처럼 나열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해서 빨리 어플리케이션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빠르게 신속하게 응대를 하는 게 BYOD 시대에 저희가 해야 될 분야로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컴퓨터를 통해서도 접근은 가능합니다. 근데 자,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서 마우스로 시작 버튼 누르고 프로그램 찾아서 오픈되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이제 OS 환경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앙적으로 집중 관리, 아까 브로커 말씀드렸죠. 모든 사용자 관리, 통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IT 관리자는 중앙에서 파일도 관리하고 어플리케이션도 관리하고 데스크탑도 관리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문제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공공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사이버 어떤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통합 관리, 자 웹 어플리케이션, 사스용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띠넷,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데스크탑 서비스들 이렇게 중앙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관리가 가능한 거고요. 아까 SK텔레콤 매니저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모바일이 많이 쓰면서 기존에는 개인용 모바일 디바이스,
그 다음에 업무용 모바일 디바이스를 2개 두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미국 본사나 이런 데서 저희 직원들이 오면은 2개를 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블랙베리 많이 썼을 당시에 회사에서 주는 블랙베리는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썼던 건데 이제 블랙베리가 많이 쇠퇴하고 모든 회사들이 다 아이폰으로 바뀌면서 이제 많은 회사들도 아이폰이나 이제 안드로이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써야 되는 부분 있는데 개인용, 업무용 이거를 하나의 모바일 장비에서 업무용 환경을 위한 안드로이드 공간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개인용을 위한 이렇게 안드로이드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매니저분께서 말씀하셨던 타입 1과 타입 2가 있었는데 VM의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는 저희가 타입 1과 같은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벤더에서 해줘야 됩니다. 벤더. 지금 사실 이 서비스가 미국에서는 지금 그 론칭이 돼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LG전자에서 나오고 있는 뭐 G2나 기존에 나와 있던 뭐 장비들, 그다음에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팔리면은 버라이즌이나 이런 통신사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지금 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기반은 벤더에서 해줘야 되는데, 즉 삼성전자 이 핸드폰 공장에서 미국향으로 나가는, 특히 버라이즌 통신사로 나가는 미국향의 장비들에게는 요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고요. 현재는 한국으로 나오고 있는 뭐 SK텔레콤이나 KT나 LG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 한국향이라고 하죠. 한국향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안드로이드 모바일에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신사하고요, 제조사하고 저희 같은 솔루션 업체가 다 같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한국에서는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뭐 내년쯤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개인용 환경의 화면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쓰고, 회사용도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뭔가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요. IT 관리자가 미리 회사 업무에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 다 등록을 해놓고 사용자가 ID 패스를 통해 접속을 하면은 그 사용자에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타입 2로 제공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애플은 조금 폐쇄적인 회사죠. 좀 아이러니한 게 혁신을 주장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플은 자기 장비에다가 뭔가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2 형태로 통해서 모바일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제 제조사와 통신사 간에 저희가 아직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제공을 하고 있지는 못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최근에 지금 갤럭시 S4를 쓰고 있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했더니 아까 SK텔레콤 매니저분께서 얘기하셨던 넉스가 자동으로 깔리더라고요. 깔린다기보다도 그 모바일 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설치를 170메가에 해당하는 걸 설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설치는 안 해봤는데 아마 이런 같은 개념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여유가 있으면 녹스를 저도 써보고 저희 솔루션과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뭐 오프 더 레코드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삼성이 VM웨어 솔루션을 보고 약간 차용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사실 이 솔루션을 가지고 삼성이랑 오랫동안 R&D 부분에서 많이 조금 그런 교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부분이 삼성에서는 뭐 자기가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냥 제조사 입장에서 훨씬 더 편한 거죠. 알아서 그냥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더니 녹스가 깔린 형태로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 남기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5분 동안에는 질문을 받기 위해서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